네, 국가직 7급 추가 채용 시험 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아주 소중한 두 번째 기회 꼭 잡으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해설 강의를 키셨다는 것은 이번 행정시험에서 나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해 키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아직은 공부 기간이 짧아서 반복 훈련이 부족했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 많이 떨리고 실수도 나오고 그랬겠지만 다음 시험은 꼭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시간 반 해설 강의 최대한 집중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그리고 더 수험 적합적인 공부 방법을 쌓아가 봅시다. 자, 일단 이번 국가직 7급 추가 채용 시험은 7급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평균적인 9급 시험 난이도보다도 훨씬 쉽습니다. 추가 채용이라 좀 문제를 급조했나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의 수험 적합적인 공부 방법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교훈을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자 이런 교훈을 한 번 더 우리가 다지는 거죠.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 말하는 겁니다. 이 기출문제에도 있었던 내용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행정학 특성상 당연히 아무리 쉽게 나와도 처음 보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합니다. 그걸 모두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고 당연히 매 시험마다 처음 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그런 내용들이 적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선지들이 너무 쉬운 내용들이라 소거하면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100점도 수두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본인은 부족해서 이 해설 강의를 키신 분들은, 점수도 낮아서 키신 분들은 마음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실력을 만들어 가시고, 혹시 그동안 강사가 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와 시작을 못해서 행정학에서 너무 헤매졌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행정학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공부한 족족 행정학 시험 문제가 잘 풀리고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하시고 다음 시험은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정말 96점은 받아야 고득점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이고, 100점도 수두룩할 것이고, 그리고 변별력이 없어요. 삐끗 하나 실수하면 96점 맞을 수 있었던 분이 하나 삐끗 하면 92점이 되죠. 이러면 이제 92점 정말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80점, 88, 92 요 사이는 정말 수두룩 빽빽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난이도에서 점수 기준으로는 84점이 안 된다. 자,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제가 여러 가지 띄워드린 게 있어요. 제 해설 강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살짝 설명드리고 갈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득점은 96점은 맞아야 고득점했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정도 난이도에서 84점 이하이다. 이러면 좀 심각합니다. 물론 공부 기간이 짧아서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아직 점수가 낮은 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난이도에서 84점 밑이다. 그러면은 그동안 행정학 공부는 했으나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행정학 공부랑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푸는 공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초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 공부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시험 공부를. 행정학 공부는 했으나 시험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문제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바꾸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집중해서 잘 바꿔봅시다. 자, 제가 왼쪽에 띄우는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에 달아져 있는 내용들은 7급 평균적으로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관한 행정학 기출문제에서 바로 풀리는 문제 비중
이렇게 띄운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옆에 띄운 것은 이번 시험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25문제 중에 22문제니까 88%, 88.어치는 기출문제에 있는 걸로 바로 풀린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거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 집에 있는 문제 회독만으로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게다가 난이도도 대부분은 아주 낮습니다. 보자마자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 뭐 소거하면서 푸는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많은 수험생들이 시작 점수가 88점 이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생소한 문제로 분류하는 건 행정학은 범위가 무한정해서 무조건 모든 시험에서 처음 보는 게 나옵니다. 다 대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대비하면 합격을 위해 훨씬 많이 나오는 거,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반복할 수가 없어서 점수가 더 떨어집니다. 아무튼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학 공부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생소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분류 기준상 그러면 100점 방지는 이거는 대비도 못하고 실제 시험에서 풀기도 어렵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을 맞아버리면 이번 시험처럼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100점을 맞아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뭐 대부분 틀릴 만한 걸 넣기도 하는데 이번 시험은 그것도 없고 그래서 자, 이 세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에요. 저는 100점도 많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세 문제를 다 틀려도 아주 쉽고 우리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도 있는 이 내용을 다 맞추면 88점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이 세 문제를 다 틀리는 분들도 없습니다. 자, 참고로 7번, 10번, 11번인데 해설제 이런 정보들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해설지는 학원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해설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아무튼 여기서 다 틀린 분들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92점도 수두룩하고요. 96점은 받아야 고득점에 따라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느껴봐야 앞으로 공부 방법이 훨씬 수험 적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해설 강의를 꼭 기존 기출문제랑 자 이게 기출문제집 자른 거예요. 기존 기출문제랑 이번 문제랑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야 지금 22문제 연두색으로 색깔이 맞춰져 있죠. 또 구석에 기출문제라고 달려있는 거 이게 그냥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만 빠삭하게 파악해서도 바로 풀리는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앞으로는 그 22문제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모든 강의에서 배우고 기출문제에도 다 있었던 내용 이걸 다 맞춰야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도 얼마 안 돼요. 이걸 다 맞춰야 고득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된 분들이 행정학 이상한 거 나오기도 한다더라, 뭐 최신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더라, 신유형이 나온다더라 이런 거 챙겨봤자 택도 없는 점수가 나와요. 오히려 이런 거 챙기느라 이걸 반복할 수가 없어서 동그라미를 반복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점수가 떨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 뭐 다른 내용들을 전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거 먼저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행정학,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부 그리고 점수가 기본 점수 자체가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높아지는 점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선순위 꼭 명심을 해주시고 그걸 자 이렇게 기출문제 달려있는 것들은 일일이 기존 문제랑 비교해보면서 뼈저리게 느껴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 1356번 문제에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따른다.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없단 말이에요. 따른다 땡 여기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땡 그리고 없다 해서 달려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문제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교부할 때 지출용도 제한한다 땡 이런 것들 이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선생님 워딩이 좀 다른데요. 자 일단 이걸 느껴보는 시간이었고 당연히 워딩은 조금씩 바뀔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게 기출문제집이 아주 수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지금부터 제가 확인을 다 시켜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이거는 해설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좀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문제만 좀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아무튼 기존 기출문제집의 문제에서
이 문제 부분, 이제 문제 부분보다는 이제 암기용 해설을 먼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해설 강의를 활용할 때, 암기용 해설은 오직 저만 쓰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어, 원래 문제 2번 선지, 이게 틀린 거잖아요. 여기 틀렸다.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취소선이 찍 그어져 있고, 어떻게 고쳐야 옳은 것인지, 한마디로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및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그냥 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 안까지 넣어주는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직 저만 쓰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의 공부의 가성비를 어마어마하게 높이기 때문에 암기용 해설을 함께 보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공부의 가성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똑같이 또 나왔다 또 확인하고요. 암기용 해설 기능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위해 좀 설명드렸고, 당연히 이제 자세한 해설도 있죠. 암기용 해설, 다 출제 포인트와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떠먹여주는 해설, 그리고 더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는 이해용 해설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련 틀린 선지는 예를 들어 여기 2번이 달려 있으면 원래 문제 2번 선지, 원래 문제 2번 선지랑 관련된 틀린 선지라는 거고요.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일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과 용도를 지정한다 땡. 관련 틀린 선지는 틀린 선지들이고요. 어디가 틀렸는지는 역시 취소선이 그어져 있고, 보니까 여기 중앙의 조건과 통제 땡, 일정한 조건과 용도 땡, 여러 가지 워딩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개념 정리는 또 다 되어 있고요. 용도 지정 없다!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 없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한마디로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반복할 수 있게 기출문제집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방향성, 지금 1번 문제가 어려워서 자세히 설명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아무 고민 없이 실수 없이 기계적으로 맞출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이걸 충실히 하신 분들이 다른 것들도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무한정 범위를 넓히면 점수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다 뭘 대비해야 되고, 다 근거가 있는 것들,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 뭘 대비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론 강의부터 마지막 커리큘럼까지 차근차근 다 훈련시켜 줍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아무튼 지방교부세 엄청나게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지방교부세에 대해 다른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뭐 1번에서 바로 땡하고 넘어가셨어야 되는데 2번으로 넘어오니까 좀 헷갈린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잖아요. 의존재원. 의존재원인데 고유재원은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표현 아닌가? 좀 헷갈리네. 이게 지방교부세가 자주재원, 고유재원이라는 게 아니라 지출 용도 제한이 없잖아요. 그 말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써라요.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고유재원의 성격도 가진다는 거예요. 성격도. 근데 이런 건 너무 짧고 앞뒤 맥락 없고 실제 시험장에서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2번이 앞부분에 있었다, 넘기면 되는 거야. 넘겨놨더니 1번 이 뒤에 있을 때 1번 같은 게 제발 나를 정답으로 골라줘. 대기하니까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교부세 의존지역인데 뭐 2번이 왜 오른 거야? 고민할 필요 없는 겁니다. 제 설명 들었으면 끝. 자, 그리고 3번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제도로서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 4번 재정적 결함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마디로 돈 없는 자치단체 주는 거죠. 자, 재정 격차가 지방정부들 간에 벌어져 있을 때 돈 없는 자치단체에게 주면은 격차가 완화되는 거죠. 이게 지방교부세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일단 해설 강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개념 채워야 될 것들은 함께 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다 있었다 확인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제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거 몇 번이죠, 왜 틀렸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서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앞으로 점수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길더라도 꼼꼼하게 잘 보시고. 자, 뭐 이 문제에서 4번에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였는데요. 4번이 정답이었고, 옳은 거. 그 다음에 관련 틀린 선지에서도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시정하는 것이다. 수평적 재정 조정이 그 말이고,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2번 가보시면, 이게 문제들이
지나치게 쉽습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합리적 의사결정,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를 도입. 이 중에서 시장 원리랑 관련된 거 공공선택은 왜 없잖아요. 차라리 이 안에 신공공관리론 이런 게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게끔 내지도 않고 뭐 너무 쉽게 한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문제들은 워낙 여러분들 뭐 이거 모르는 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한 번만 들어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겠고 대신에 이제 확인은 해야죠. 확인. 일일이 확인. 개인의 행동을 기본적 분석 단위로 한다가 방법론적 개체주의. 개인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죠. 그리고 공공부문의 시장 경제를 처방한다. 기출문제에도 이 문제 외에도 너무 수두룩 빽빽하게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합리적 인간, 경제학 연구 다 정리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나온대요. 확인. 그래서 한번 공무원 보수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제가 공무원 보수의 종류 요새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유가 다 있는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 자, 원래도 나오지만 요새 더 잘 나오는 것들, 이런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최근 강의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강조해 줬겠죠? 그래서 잘 대비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풀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시험 출제 가능성, 뭐 중요도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똑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새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모든 이유까지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럼 더 길어지니까 생략하긴 할게요. 아무튼 요새 중요합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직업공무원제 성격을 보완하는 제도들을 요새 시험에 잘 냅니다.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 성격이 워낙 강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직업공무원제 단점도 많이 나타나죠. 그걸 보완하는 제도들. 보수도 그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오죠. 예를 들어 생활급 하면 직업공무원제 성격 아닙니까? 노동 대가 측면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를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생활급 땡. 여기는 이제 생활급이나 연공급 다 땡이 되는 거예요. 노동 대가 측면은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런 게 노동 대가 측면이죠. 그래서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런 걸 통해서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2번 보시면 직무급은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 직무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서 직무를 나눈 다음에 종류, 난이도, 책임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적으로 설정하죠. 그러면 동일 직무면 동일 보수, 다른 직무는 다른 보수가 되는 거죠. 2번 쉬운 문제였고, 네, 3번 능력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이게 강한 게 노동 대가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1, 3번은 다 직능급, 직무급, 성과급 다 해당되는 겁니다. 1, 3번은 다 노동 대가 측면. 네, 4번. 이거는 좀, 이 내용 자체는 생소할 수 있어요. 몰라 상관없죠. 어차피 2번 바로 고르면 되니까. 참고만 해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보수를 조정하는 예시. 이거는 공무원의 생계비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잖아요. 생계비를 조정할 때 조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계비는 생활급이죠, 생활급. 됐고요. 그다음에 뭐 무지막지하게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시험에서 여기 뭐 출처들이 있는데 여러 시험에서 또 최근 들어서 더 출제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2번 보시면 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의 가치를 보수와 연결한 거예요. 동일 직무, 동일 보수를 연결한 거죠. 다른 내용들도 다 겹치고 그리고 선생님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요 표현이 직접 없는데요. 아까 관련 트레이닝 선지로 다양한 표현을 연습시킨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똑같은 표현. 실적급 땡 직무급이다. 직무급이다. 당연히 이 관련 트레이닝 선지는 2번. 2번의 관련 트레이닝 선지니까 여기 앞에 2번 달려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문제 수를 어마어마하게 늘리지 않고서도 저는 이제 기출문제 총수가 1400문제예요. 1400문제.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수를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트레이닝 선지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줄이고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어요. 뭐 수험 적합성 뭐겠습니까?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반복하는 거죠. 그게 뭐 저는 수험 적합성을 추구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자동으로 더 많이 반복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합격을 추구하는 강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제로 합격하는 강의예요.
그렇게 합격하게끔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는 사례다 보니까 조금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제 강의 교재 하나라도 더 팔라고 뭐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자랑하는 이유는 행정학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저랑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지만 저랑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공부도 편하게 하고 점수도 훨씬 빨리 올리고 빨리 합격하시라고. 뭐 제가 강의하는 목적 뭡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뭐 여러분들 합격 못 시키면은 누가 제 강의 교재를 보겠습니까? 아무튼 수험생의 본질 합격. 또 강사의 본질 수험생을 합격시키는 거. 저는 항상 그 본질에 충실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변혁적 리더십. 이것도 요새 잘 나오죠. 제가 리더십도 요즘 들어서 정말 다양한 리더십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것들도 계속 잘 나오니까 원래부터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잘 챙겨야 된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 하면 거래적 리더십 땡이 제일 잘 나오죠. 4번에 부하에게 조직의 목표와 목표 달성 시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 거래가 있는 거죠. 뭐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나오거나 목표 달성을 하면은 그만큼 보상 줄게. 거래가 있네요. 거래적 리더십 땡. 그러니까 4번은 거래적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에서 땡.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변혁적 리더십 하면은 부하에게 리더가 비전을 제시하죠. 또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부하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건 개별적 배려가 되겠네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1번은 개별적 배려. 2번은 부하가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극해 준다. 지적 자극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자, 아무튼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 자, 기출문제 집에서도 자, 4번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교환 관계로 인식하고 보상에 관심을 둔다.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암기용에서에 딱 전부 취소 소정 그어져 있고 해설이 달려 있죠. 그리고 압축 정리에도 거래적 리더십이다. 이게 변혁적 리더십에 나오면 틀리다.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많이 나와요. 근데 표현은 바뀌니까 제가 관련 틀린 선지로 자, 변혁적 리더십에서 부하가 적절한 수준의 노력과 성과를 보이면 그만큼의 보상 제공한다. 땡. 역시 변혁적 리더십에서 성과 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 땡. 역시 변혁적 리더십에서 합리적, 공리적 교환 관계. 땡.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을 시켰고요. 아무튼 뭐 쉬운 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4문제를 봤는데 정말 이제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껴지실 것이고, 자, 그리고 제가 기출 해설 강의에서 모의고사는 일일이 비교해 주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띄우는 모의고사가 하나 있는데 쌍둥이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건 여기 보시면 국가직 7급 기출문제를 같이 볼 수 있는 모의고사라서 그런 거예요. 자, 왼쪽은 기출문제입니다. 그 쌍둥이 모의고사는 각 시험별로 각각 출간이 되는데 각 시험별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쌍둥이 모의고사예요. 그 말은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는 띄우는 이유가 역시 또 기출문제 강조하려고 기출문제.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변형해서 실전 연습도 하고 가면 더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변형을 하면 자,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변형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가장 패턴이 똑같은 모의고사가 나오겠죠. 거기다가 당연히 아직 안 나왔어도 근거가 있는 것들은 제가 예상 문제도 가미시켜 줄 수 있고요. 엄청나게 연습이 되겠죠. 아무튼 다시 기출 문제로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합격 실력은 단원별 기출 문제집,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단원별 기출 문제집의 기출 문제가 어떤 시험이든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이 엄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엄선하는 것들은 적중률이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복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내가 볼 시험에 최근 기출문제를 마지막에 보고 시험장 가야죠.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돼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여러분들 해야 될 공부죠. 그래서 국가직 7급 시험을 본다. 국가직 7급 최근 기출문제를 마지막에 보고 가는데 이왕이면 변형 모의고사, 예상 모의고사까지도 함께 연습하고 가는 거죠.
자, 아무튼 뭐 리더십 요새 잘 나오고 특히 뭐 변혁적 리더십 여러 가지로 잘 나와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변화시켜줬고, 그러니까 변형시켜줬고, 그래서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부터 거래적 리더십은 땡이고,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4번에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이번 시험에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요 설명이 들어가서 땡이었죠. 이건 거래적 리더십이다. 확인할 수 있게 4번 오른선지 만들어 놓은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뭐 쉬운 내용이니까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근데 그만큼 여기 기출문제에도 거래적 리더십에 대해서 보상 얘기 있죠. 또 모의고사를 또 변형해서 연습하고 변혁 리더십도 개념 챙기고 마지막까지도 내가 국가의 7급 시험을 볼 거니까 국가의 7급 최근 기출문제까지도 챙기면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반복하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쌍모는 최근 8개년도 기출문제랑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라고 구성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 매 시험마다 적으면 대여섯 개, 많으면 뭐 10문제 이상, 반절 이상 똑같은 게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험은 문제가 워낙 쉽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비율이 적은 편인데 그래도 8문제는 돼요. 정말 국가직 7급이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들 마지막까지 챙기고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7급이든 9급이든 합격을 위한 동그라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학은 어떤 시험이든 합격을 위한 동그라미는 거의 비슷해요. 이 본질적인 차이를 두면 안 되고 본질적인 동그라미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왕이면 각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마무리로 챙겨가시면 초고득점이 나오는 거죠. 이제 방향성이 잡히죠. 그래서 쌍모를 띄웠습니다. 자, 아무튼 5번 다시 가보시면 특별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예산 총계주의 완전성이죠. 특별액에는 완전성의 원칙 예외는 아니고 단일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이 예외죠.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특별회계에는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계만 있는 것에 비해 뭐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다 다양한 회계를 운영할 수 있으면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져요. 자율성이 높아져요. 대신에 그만큼 외부 통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2번으로 다시 와보시면 특별회계 종류를 제가 중앙정부, 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업 특별회계에는 책 우의 양달 5가지가 있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잖아요. 시험에 계속 활용이 되니까 양, 꼭관리, 조, 달, 책 우의 양달. 자, 특별회계 종류에서 적어도 기업 특별회계 5가지는 외워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계속 활용이 됩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4번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사유잖아요. 우리 전중법으로 함께 외웠던 추가 경정예산, 전쟁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내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법령상 지출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 법, 전중법의 법이죠, 법. 추가 경정예산 편성사유니까 땡이고,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금을 운영하거나 일반회계랑 구분해서 별도로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 3가지가 법률에 규정된 설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곡관리 조달,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책임운영기간 등 이게 일반회계다라고 해서 땡 이렇게 이건 특별회계로서 책, 우, 예, 양달, 책, 우, 예, 양달 제가 꼭 이게 5가지 외우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25년도 지방직 9급에서 일반회계다 땡이니까 출제가 됐고 여기도 제가 팁에도 최고의 양달 2문자까지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적어놨죠. 기업 특별회계다. 어쨌든 특별회계다. 자, 그리고 쌍모에도 있었습니다. 자, 쌍모는 국가직 7급 최근 기출문제라고 그랬어요. 쌍모에서 원래부터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부기업 예산법상 특별회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양달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같이 챙기세요.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른 특별회계가 기업 특별회계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기업 특별회계고요. 이게 책 우의 양달이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 조달. 1번 땡 이런 문제
재고 양다리 같이 챙겨야 되니까. 올해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다음 6번. 자,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미래 가치 전부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모든 비용과 편익이라고 그랬어요. 자, 비용과 편익에서 뭐 유형적인 것만 포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형이든 무형이든 다 포함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3, 4번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게다가 지금 비용 편익 이러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니요. 능률성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 약간 뭐 효율성, 능률성 판단 기준으로서 파레토 최적, 칼도 힉스 기준, 비용 편익 분석 뭐 세 가지 항상 같이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 다 능률성 판단 기준이니까 형평성 판단할 수 있다 땡. 자, 능률성 외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요 한 개 잘 챙기자고 했었잖아요.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파레토 최적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여기도 파레토 최적, 형평성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제시 땡. 그리고 자, 이 문제 자체가 이렇지만 제가 같이 좀 정리해 놨죠. 효율성 평가 기준이다 보니까 비용 편익 분석까지 다 포함해서 효율성 외의 가치는 평가하지 못한다. 이 문제로 함께 챙기고요. 그 외에도 뭐 비용 편익 분석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자동으로 풀리고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리고 이제 쌍모에서도 형평성 고려할 측정 용이하다 땡. 자, 그 다음에 7번 첫 번째 나온 이 노란색 생소한 문제이긴 한데 직무 소진, 직무 스트레스 저도 강의에서 안 가르쳐준 개념이고요. 자, 행정학은 당연히 처음 보는 개념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모든 걸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무조건 떨어집니다.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지 말라고 합격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다 보니까 저도 안 가르쳐줬고, 그런데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저보다 영어 잘하잖아요. 저는 영어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영어 점점 좀 다 까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영어 최근까지도 열심히 뭐 다양한 시험으로 공부를 했을 테니까 번아웃,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요새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번아웃 됐다 뭡니까? 탈진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번아웃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건 그냥 푸는 문제예요. 행정학 한 번도 공부 안 한 사람도 푸는 문제예요. 1번 스트레스 받았다. 이직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역할 모호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출근했는데 뭔 역할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는다. 말이 되죠. 3번 직무 소진, 번아웃은 직무 스트레스보다 단기적.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못 해먹겠다.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가 쌓여야 번아웃이에요. 직무 소진, 번아웃이 더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용어잖아요.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번아웃 온다. 정답 3번. 그리고 4번 직무 소진, 번아웃은 구성원들이 직무로부터 느끼는 피로감과 탈진, 친절하게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소한 문제는 기출문제에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상관없다. 이번 시험에 생소한 문제 3문제가 있는데 이번 시험은 다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8번 지방자치 계층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오랜만에 중층제 단층제 비교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을 뿐 꾸준히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당연히 대비를 했었어야 되겠고, 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건 한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단층제죠. 너무 쉽다. 중층제는 한 지역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용이한 건 중간 관리자를 두고 감독 관리하는 중층제죠. 중층제. 자, 국도 넓고 인구가 많아요. 그걸 중앙정부 혼자서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중간 관리 계층을 두는 게 중층제 아닙니까? 중층제. 단층제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끝.
지방정부가 단층제니까. 그 말은 중앙정부 혼자서 모든 지방정부를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국토가 넓고 인구까지 많아? 더더욱 관리 감독이 어렵겠죠. 자, 어쨌든 기억 디귿만 충실하게 우리 배웠던 대로 그대로 지어주시면 정답은 나올 것이고, 니은은 좀 그래요. 왜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 단위 있죠. 리를 빼면은 3층제고 리를 넣어서 4층제라고도 해요. 헷갈리잖아요.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어차피 뭐 기억 디귿이라는 너무나 명확히 틀린 선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니은 같은 건 이런 식으로 정확히 3이냐 4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기출문제 집에서 못 본 것들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하여간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못 본 건데 본인만의 생각으로 OX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출문제에 있는 거, 기억 디귿은 기출문제에 똑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니은은 리를 뺐을 때 3층제다. 그리고 행정계층,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행정계층은 행정구역 아니에요. 행정계층은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을 모두 합한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가 있죠. 행정시, 그 밑에 읍면동 3층제, 그다음에 리 포함하면 4층제. 그다음에 자치계층은 자치구역하고 같은 말. 자, 다시 행정계층은 자치구역 플러스 행정구역, 자치계층은 자치구역, 특별시, 광역시는 2층제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자치구 또는 광역시 밑에는 군도 있고 2층제고, 근데 세종특별자치시는 단층제죠. 자, 우리나라에 제주특별자치도랑 세종특별자치시가 자치계층에서 유일하게 단층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은, 그러니까 자치계층에서 원칙은 중층제,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 리을 아주 잘 나온 내용이죠. 자, 아무튼 중층제, 단층제 관련해서 행정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 단층제다. 그리고 관련 틀린 선지도 행정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는 중층제 땡. 그리고 자, 여기 압축 정리로 보시면 단층제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넓을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사용이 곤란해요. 곤란. 감독 관리를 중앙정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기출문제 다 있었던 내용. 그리고 여기도 4번에 세종특별자치는 단층제, 제주특별자치도도 자치계층은 단층제. 단층제, 중층제 나눌 때 자치계층이냐 행정계층이냐 생각하면 자치계층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기출문제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9번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4번 잘 몰랐더라도 1번 전통적 견해, 뭐 고전적 조직이론 관점에 전통적 견해죠. 갈등은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부정적. 그런데 현대적 견해로 오면서 갈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혁신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을 인정하죠. 그리고 개선조직, 참모조직 배울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갈등할 수 있다. 참모조직의 단점에서 배우잖아요. 1, 2, 3번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고 다 배운 거니까 안심하고 지워서 4번 찍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우리 시험에는 처음으로 나온 패턴이지만 나머지 기출문제 다 있는 거니까 기출문제를 달아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대안적 갈등 해결 방식은 최근 들어서 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도 그 교재에 대안적 갈등 해결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대비 교재에는 아직은 제대로 반영을 안 했고, 동형 모의고사. 자, 동형 모의고사에 이거는 저도 강의 시간에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네. 동형 모의고사로 생소한 문제를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근데 몰랐어도 푸는 거예요. 뭐 동형 모의고사, 제 모의고사 안 봤어도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동형 모의고사 자랑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고전적 조직이론, 3번도 고전적 조직이론인데 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3번 고전적 조직이론이에요. 전통적 견해,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기출문제 다 있는데 일일이 확인하진 않을게요.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올해 동형 모의고사에 제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 소송을 통해 땡.
동영모의고사도 암기용해설 다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찍 그어져 있고 소송 없이, 이해용해설도 소송 없이 분쟁 해결하는 방식이다. 제가 앞으로 나올 거 찍어주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거나 마구마구 찍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들만 찍어주고요. 그러니까 조금 찍어줘도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무엇이 나온다 수준이 아닙니다. 패턴까지도 똑같이 나와요. 이 패턴으로 처음 출제를 했는데 대안적 분쟁 해결에서 핵심은 사법부에 제기하는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소송 제기하는 거를 보완하는 제도니까 이 두 개를 혼동할 수 있게끔 출제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으로가 아니라 소송 없이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보는 방식이에요. 자, 아무튼 제가 찍어주는 것들은 어떤 패턴으로 나온지까지도, 그러니까 어디가 틀리게 나온 데까지도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자, 이거는 뭐 매년 여러 시험에서 수두룩하게 계속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똑같은 패턴으로 땡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제가 그동안 해설 강의에서 다 일일이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하는 내용이에요. 자, 뭐 제 자랑 같아서 뭐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냥 팩트 전달. 팩트 전달. 10번. 자,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 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행정규제 기본법은 1번, 2번, 4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겠죠. 당연히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로 국민을 괴롭히면 안 된다. 당연히 규제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행정규제 기본법 이 규정을 외우지 않았어도 1, 2, 4번은 옳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에 비해 3번 기술적인 사항, 경미한 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없다? 자, 법정주의. 규제는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어떤 원칙이든 예외가 있죠. 3번은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이에요. 이 규정을 안 외웠어도 충분히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1, 2, 4번이랑 3번을 비교를 해보세요. 무엇이 더 틀렸는지. 그래서 1, 2, 4번을 정답으로는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규제는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 2, 4번은 정답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예외인가 보다 하고 푸는 거죠. 그래서 생소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 이 정도까지 행정규제 기본법을 그대로 복사해서 낸 적은 처음이긴 하지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생소한 문제 두 번째 나왔는데 이것도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생소한 문제 바로 나오는데요. 11번. 자, 수능 불응. 자, 역시 이것도 수능 불응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번. 정책 집행에서 수능 확보 대상은 당연히 정책의 대상 집단이 메인이긴 한데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관료도 수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어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럼 거기에 반발할 수 있죠. 말도 안 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선 관료의 수능도 중요한 거예요. 수능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1번 당연히 옳다. 2번. 대상 집단이 경제적 부담을 진대요. 불응을 초래할 수 있죠. 당연하죠. 돈 내라고 하면 불응 초래할 수 있죠. 3번. 정책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수능 유도. 긍정적이래요. 내용이 좋대요. 수능 유도. 이거는 행정학 하다 보면 수능 불응이야 뭐 다 배우는 거고 행정학 하다 보면 자동으로 옳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비해 4번. 던칸이 누구요? 던칸에 이건 정책 수능과 정책 수용을 비교하는 이론인데 이건 저도 안 가르쳐 줬어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굉장히 마이너한 이론이고요. 안 가르쳐 줬고요. 앞으로도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보세요. 던칸이든 던킨 도너츠든 누가 나오든지 간에 1, 2, 3번 지우면 답이라고요. 1, 2, 3번처럼 명백하게 옳은 내용이 있는데 왜 4번에서 고민합니까? 자, 우리 시험은 모르는 거 넘기고 아는 거 3개 소거하면은 넘겨놨던 게 답이에요. 몰라도 답이에요. 1, 2, 3번을 정답으로 틀렸다고 찍는 건 행정학 하다 보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맞추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생소한 문제, 기출문제 없다 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선생님,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이 쉬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7번, 10번, 11번 다 쉬운 건데? 나 맞췄는데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잘 맞췄겠지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를 하라는 거죠. 기본보다 모르면 바로 넘긴다. 아는 걸 소거한다. 그리고 다 소거되면은 정답이 바로 나오고, 다 소거 못했으면은 뭐 예를 들어 2개가 남았다. 둘 중에 비교해서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걸 찾는다. 4개 다 비교하기 어려워도 둘만 놓고 가장 옳은 거, 가장 틀린 거, 요거 비교하는 것은 정답률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기를 챙긴 겁니다. 자, 아무튼 덩칸 도너츠는 듣고 까먹으면 됩니다. 덩칸은 정책 수능은 행동 변화. 정책하라고 해서 대상 집단들이 알겠어요, 따를게요. 요거. 근데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 정책 따를게, 알아서 해서 그 수준이 아니라 저 정책은 진짜 필요하다. 진짜 필요한 거야. 이래야 정책 수용이 된대요, 수용. 그래서 자, 까먹어도 됩니다. 덩칸 도너츠는 정책 수능과 정책 수용을 구분했다. 그리고 끝. 그 다음에 12번. 자,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모든 시험에도 잘 나오기도 하지만 국가 7급이 참 좋아하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1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점증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서 합리주의 관점이죠. 2번. 품목별 예산제도,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죠. 이거는 구체적인 지출 대상과 한계, 자, 무엇을 얼마 주고 구입할지 제대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3번. 품목별 예산제도가 투입 중심이라면 성과주 예산제도는 투입 말고 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그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거죠. 네, 4번. 계획예산제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향식 땡, 분권화 땡. 자, 계획예산제도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다. 더럽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징이 너무나 뚜렷해요. 그리고 우리 객관 시험 문제가 실제 국가의 계획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못 물어봐요, 그런 거. 아주 명확한 특징만 반대말로 바꿔서 땡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건 기계적으로 풀어야죠.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게요. 자, PPBS 상향식 땡. 밑에도 계획예산제도 PPBS 상향식 땡. 상향식 땡. 이제 그림까지도 그려서 하향식 다 이해시켜 드리고,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다 시켜주는데 이해가 부족해도 풀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집권화 땡이었죠. 분권화 땡이었죠. 굉장히 집권적인 방식이에요. 자, 24년도, 그러니까 25년도 국가의 7급 시험만 25년도 대비 국가의 7급 쌍무에는 못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가장 최근 쌍무에 들어간 가장 최근 시험에도 계획예산제도는 집권화 완화 땡. 집권화 완화 땡. 집권적인 거죠. 굉장히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있었고요. 뭐 원래부터 전통적 예산제도 국가의 7급 아주 잘 내고요. 또 계획예산제도 집권화 맞다, 분권화 틀리다 잘 내고요. 그렇습니다. 13번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다른 시험보다는 국가의 7급이 좀 잘 내는 편이에요. 1번 4급 이상은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가 근무성적 평가. 그다음에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회 하죠. 근무성적 평가는 매년 2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은 둘 다 맞는 거고요. 정답은 2번. 3번 시험 성적과 임용 근무 성적을 비교하게 되면 기준 타당성이에요. 기준 타당성. 시험 치고 시험 성적과 일 시켜보고 근무 성적, 시험 성적이 아니라 근무 성적 비교하면은 타당성 중 기준 타당성. 신뢰도는 땡이고, 신뢰도는 시험 치고 같은 사람에게 같은 시험을 친 다음에 시험 성적을 비교하는 거죠. 시험 성적이 일관적인 정도. 자, 시험 성적과 똑같은 시험 성적을 비교하면 신뢰도 검증. 그 중에 재시험법이겠죠. 근데 시험 성적과 근무 성적 비교하면 근무 성적, 시험 성적 말고 근무 성적 기준 타당성. 이거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엄청나게 이 주어 잘 봐야 된다 엄청나게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이 문제 혹시 3번 찍으신 분들은 앞으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4번, 일단 시간적 오류의 개념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땡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 시간적 오류는 평정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평정 시점에서 가까운 사건이 크게 영향을 준다. 근접 효과, 막바지 효과, 혹은 첫인상처럼 최초 실적이 크게 영향을 준다. 첫머리 효과, 최초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시간적 오류죠. 시점과 관련이 되잖아요, 시점. 그러니까 행동의 시점, 뭐 평정 시점 이런 거 관련되니까 시간적 오류. 근데 그런 내용이 4번은 없으니까 땡이고,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특정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 이 설명은 좀 불분명하긴 하지만 분포상 오류를 일관적으로, 규칙적으로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관적, 규칙적 오류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건 뭐 이 설명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음. 자, 우리 2번의 성과계약 등 평가는 연 2회다 땡. 연 2회 하는 건 근무성적 평가예요. 그리고 5급 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죄송합니다. 4급 이상. 4급 이상 성과계약 등 평가. 5급 이하가 근무성적 평가.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국가의 7급 문제였어요. 국가의 7급이 이걸 좀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켰죠. 성과계약 등 평가는 4-1이다. 4급 이상의 연 1회. 근무성적 평가는 5-2이다. 5급 이하의 연 2회. 4-1은 5-2 이렇게 연습을 시켰죠.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절대 틀릴 수 없게끔 다 연습을 시켰던 내용이고, 그리고 관련 트림 선지도 주렁주렁 많습니다. 일일이 보지는 않을게요. 쉬우니까. 그리고 국가 7급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17년도 문제라서 1회차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14번, 프레스먼과 윌답스키가 지적한 정책 집행의 실패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보자마자 제가 알려준 요령이 떠올라서 너무 반갑고 바로 풀었던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걸 모른 채로 공부를 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요령을 잘 챙겨보세요. 자, 프레스먼과 윌답스키의 집행 실패 요인 나열해서 외워요. 이런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느 세월에 그 많은 이론들을 다 나열해서 외웁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프레스먼과 윌답스키는 하향식 관점에 정책 집행을 강조한 학자예요. 하향식 관점. 그러면 실패 요인으로 뭘 제시했겠어요? 하향식 정책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걸 실패 요인으로 제시를 했겠죠. 보세요. 1번, 집행기관과 정책수단이 부적절하게 선정되면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적합하지 않다, 하향식에 안 맞는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실패. 2번, 많은 기관과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해관계 복잡성이 증가해요.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죠. 실패. 3번, 주요 지위에 있는 이들이 계속 교체돼요. 지지와 협조도 약해져요.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죠. 실패. 4번, 정책이 지나치게 단순해요. 하향식에 너무 적합한데? 정책이 다 목표 수단들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담당들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단순화되어 있어야 하향식 집행, 결정한 내용 그대로 집행된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향식에 너무 적합한데요? 땡.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은 건 정책이 너무 복잡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게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고 실패 요인이 되는 거죠. 게다가 4번은 예상치 못한 갈등, 이건 하향식에 적합하지 않죠. 자, 이 두 가지도 말이 안 되죠. 지나치게 단순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할 때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일일이 프레스먼과 윌답스키 실패 요인 나열해서 외우고 외워놨더니 또 표현이 바뀌어 있고, 자, 외우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이고요. 그만큼 이제 다른 것들 반복 못하죠. 그리고 외웠는데 적용도 못하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훨씬 적은 시간으로 요령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도 훨씬 잘 풀려요. 프레스먼과 윌답스키 나오면 하향식 접근 관점에서 실패 요인을 제시했어요. 그 말은 하향식에 부적합한 걸 실패 요인으로 제시했다가 옳은 거예요. 하향식에 적합한 걸 실패 요인으로 제시하면 틀리는 거죠. 이러면 표현을 아무리 바꿔놔도 바로 풀리고요. 자, 항상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프레스먼과 윌답스키 여러 시험에서 지금 이제
2004년 시험도 있네요, 심지어. 여기 뭐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30년 전부터 계속 집행과정에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참여자가 적으면 하향직에 적합하죠. 하향직에 적합한 걸 가지고 실패원이다, 땡, 이렇게 낸 거죠. 참여자가 너무 많은 게 하향직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계속 내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 내용도 정리를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실패 요인을 다 암기하지 않더라도 하향식 접근에 부합한 내용은 옳은 선지고 하향식 접근에 배치된 내용은 틀린 선지입니다. 모든 강의에서도 이런 걸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뭐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또 계속 적용 연습을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팁에도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쌍모에서도 왼쪽은 사바티아 매지매니언의 이론인데 사바티아 매지매니언은 하향식 관점에서 성공 요인을 제시했어요. 여기 있는 건 다 성공 요인들이에요. 하향식 관점의 성공 요인. 그래서 1번 고르는 문제였다면은 자, 사바티아 매지매니언과 함께 하향식 관점의 연구가 프레스먼과 윌답스키예요. 근데 사바티아 매지매니언은 성공 요인, 프레스먼과 윌답스키는 실패 요인. 그러니까 좀 같이 공부해두면 좋겠죠. 요령 같거든요. 사바티아 매지매니언에서 하향식 접근에 적합해서 성공했다, 옳은 거. 그죠? 하향 접근에 적합하지 않은 걸 주면서 성공했다, 틀리는 거. 그리고 프레스먼과 윌답스키는 하향 접근에 적합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옳은 거. 하향 접근에 적합해서 실패했다, 틀리는 거. 요령이 같단 말이에요. 성공 요인, 실패 요인만 다를 뿐. 그래서 같이 연습을 시켰고 아니나 다를까. 참여자가 많을수록 실패한다. 뭐 복잡해지면 실패한다. 관료가 빈번하게 교체되면 실패한다. 부적절한 집행기간 선정하면 실패한다. 뭐 시험에 나오는 표현들도 거의 다 똑같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15번. 자, 전자정보법상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6가지 다 안 해도 되죠. 자, 이것도 6가지를 탈탈탈탈 안 해도 풀 수 있는 요령을 배웠잖아요. 자,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전자정부론 제1번 요령.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걸 구현할 뿐이에요. 기술이든 제도든 심지어 법률 규정도.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걸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행정이 역행하는 거 땡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귿. 행정기관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행정운영. 지금 행정기관이 편해야 된다는 전통적 관리제 방식 아닙니까? 공급자 중심. 지금은 수요자, 그것도 수요자 개개인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전자정부 3.0 시대예요. 현대행정이 강조하는 건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들, 민원인들이 편해야 돼요. 행정기관이 편한 게 아니라 행정기관은 불편해져도 민원인이 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건 심지어 똑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행정기관의 편의의 증진 땡. 땡. 똑같은 패턴이 이미 기출문제집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리얼 행정 업무의 혁신, 생산성, 효율성 향상 뭐 당연히 전정부로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자정부는 내부 효율성도 증진시키고 그걸 이제 국민들에게 민주성으로도 연결을 해요. 그래서 효율성, 민주성 다 증진하는 관점인데 어쨌든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니은에 중복 투자 방지하면서 상호 운용성 증진해야죠. 서로 호환이 잘 되고 중복이 없게끔. 그런데 기억, 가회성. 자, 가회성이 현대행정에서도 필요하긴 하지만 기술, 효율적인 기술. 자, 여러분들 뭐 AI 등등 요새 어마어마하게 기술들이 발달하고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걸 도입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훨씬 더 아껴주니까 여러 군데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효율성, 그리고 중복 투자 방지 이런 것들이 기술의 1차 목적이죠. 그 다음에 국민에게 연결, 궁극적으로는 민주성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에 상충되는 가회성은 땡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니을만 알아도 푸는 거고요. 자, 아무튼 자,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었고 이 다음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1년도 국가직 7급이라서 쌍무에는 못 들어갔는데 국가직 7급에서 이미 나왔던 패턴 15년 만에 또 나온 겁니다. 15년 된 패턴이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신유형이다, 새로운 게 나왔다, 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것도 있죠. 자, 제가 해설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 근거들을 제시하잖아요. 저는 말로만 안 해요. 일일이 다 근거를 제시해줘요. 말로 제가 찍어준 거 나왔죠, 그게 아니라 일일이 다 보여주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해. 아무튼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제가 똑같이 찍어준다고요.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 신유형이랍시고 떠드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다 옛날부터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모든 강의에서 연습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16번. 라셀이 주장한 정책학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뭐 재작년 지방직 9급에서 나온 패턴이 똑같이 또 나왔죠. 합법성 땡.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죠. 라셀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학, 가치 판단,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정책학이에요. 그것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거 땡 하시면 돼요. 법을 지킨다, 가치 판단,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합법성. 네, 사회 문제, 가치 이런 건 맥락에 따라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문들을 바탕으로 범학문, 연합학문 지향성 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문제, 지향성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고요. 자, 이미 라스웰 하면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작년 지방급에서 이론 지향성 땡.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나열된 것 중에서 라셀이 강조한 걸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문제 해결 가치 판단인데 이론 지향성 제일 안 맞는다 땡 이렇게 푸는 거고요. 17번 자,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공무원 연금제도는 16년도 개혁 이후에 꾸준히 나온다라고 그랬죠. 일단 4번 먼저 볼게요. 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되는데 지금은 10년 이상만 재직하면 됩니다. 10년 챙기셔야 되겠고. 2번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바뀌었죠. 자,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2010년 이후라고 명확하게 정해졌지만 저 언제 이후이냐 이게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60세 아니고 65세부터 받는다가 출제 포인트예요. 여기 뭐 이 전 사람 몇 살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 내는 거, 현재 상태. 그러니까 엉뚱한데 꽂혀서 엉뚱한 거 외우느라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겠고 출제 포인트만 잘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면 되겠고. 자, 아무튼 우리나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퇴직연금 수혜 개시 연령은 65세이다. 65세이다.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만 받을 수 있다. 다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20년 땡! 65세는 맞고, 여러 가지 또 연습을 시켰고. 18번 과학적 관료는 적용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황당합니다. 뭐 7급에 이런 문제를 내나 싶긴 한데 이 중에서는 직위분류제 고를 수밖에 없겠죠. 직위분류제가 과학적 관리론 바탕으로 유일 최선의 방법, 직무 종류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들을 구분하잖아요. 직위분류제 하면 우리 그림으로 직무를 종류 구분하고 난이도 책임도 구분해서 공식화 시킨다.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분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효율적인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과학적 관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이해하면서 배웠고, 기출문제에도 과학적 관리론과 실적제의 발달은 직위분류제 세태 땡, 계급제의 세태, 그리고 계급제의 발전 땡, 직위분류제의 발전, 이런 문제도 이미 있었고요. 자, 직위분류제 하면 계급제랑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과학적 관리론은 계급제 쪽이 아니라 직위분류제 쪽이다. 원래부터 나오던 내용. 19번 자, 총괄평가 등 정책평가 유형 역시 또 국가직 7급이 또 좋아하는 주제예요.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들어서 모든 시험에서 잘 나와요. 역시 또 이제 근거가 있겠죠. 아무튼 잘 나오고 있는데, 총괄평가는 영향평가잖아요. 영향평가. 최종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정책 집행 이후에 할 수밖에 없고요. 최종 결과가 나야 되니까 절차, 전략 이런 건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거죠.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관리하는 절차, 집행을 관리하는 전략 이런 걸 따지는 거잖아요. 과정평가 아니죠. 제가 정책평가는 과정평가 쪽, 총괄, 영향평가 쪽 바꾸면 땡이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고 똑같은 패턴.
자, 그 다음에 2, 3, 4번 조금 궁금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총괄평가는 정책의 결과물을 평가하는데, 결과물을 나눌 때도 있죠. 자, 이거 엄밀하게 안 나눠서 공부해도 되는데, 산출, 아웃풋, 결과, 아웃컴, 영향, 임팩트. 이거 나눠서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정책 평가 유형으로서 총괄평가는 이렇게까지 나눠서 잘 안 따져요. 근데 뭐 나누려면 나눌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산출평가 아웃풋이니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측정도 제일 용이하겠죠. 직접적인 결과물이니까. 그 다음에 결과물이죠. 산출로 인한 결과가 아웃컴이죠. 여기는 예시는 산출로 인한 변화의 예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영향이죠. 영향평가. 영향평가는 가장 궁극적인 다양한 효과들이에요. 의도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들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죠.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인 효과니까. 오케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다 아는 거네요. 이거 순서도 알죠? 아는 거네요, 아는 거. 아무튼 이 세 개 나누든 안 나누든 셋 다 뭡니까? 셋 다 결과물, 과정, 절차 이런 거 아니고요. 결과물. 자, 아무튼 이 문제 총괄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에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과나 효과. 과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재작 3년 전 국가직 7급에서도 자, 이게 국가직 7급을 좋아하는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집행이 종료된 후에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는지, 자, 목적을 달성했는지 결과물 평가하는 거. 뭐라고요? 총괄평가라고, 총괄평가. 형성평가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모의고사에도 제가 어디다 넣어놨더라. 이번에 이제 총괄평가에다가 여기 다 과정평가를 넣어놨죠. 효율적인 집행 전략 어찌고저찌고, 집행 전략은 과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도 다 연습시켰던 내용들 그대로 나오네요. 20번 기금. 1번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때, 운영하고자 할 때 기금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2번 예산, 그러니까 일반에게 특별하게 뿐만 아니라 기금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 의결 다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기금만 세입세출 예산에 별도죠, 별도.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을 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고, 뭐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거죠. 그림까지 그려서 세입세출 예산 쪽, 기금은 별도. 너무 쉬운 내용이고, 어디였지?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고요. 오른손지도 있고, 뭐 많아요. 1번에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내에서 운영 땡이고요. 내에서 땡. 관련 틀린 소지도 많습니다. 자,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없다 땡. 이 관련 틀린 선지랑 이번 시험 문제가 똑같네요.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시키니까 표현이 바뀌더라도 이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 행정통제. 지겹습니다. 정당 공식적 통제자 땡. 정말 너무 심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건 뭐 이런 난이도는 11급 시험 아닙니까? 11급. 9급도 아니고 11급 시험. 너무 심해요. 근데 제가 공식적 참여자, 비공적 참여자 구분할 때 정당을 제일 많이 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정당이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왜 제가 11급이라고 무시를 하느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너무. 지겹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내부 외부 통제죠. 감사원은 뭐라든 내부 통제. 3, 4번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 가지고 공식, 비공식 나누는 걸 제일 많이 냈습니다. 자, 공식적 내부 통제 고라고 했는데 정당은 공식도 아니고 내부 통제도 아니죠. 비공식적 외부 통제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2번. 자, 지방세 어디서 걷는가?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는 보자마자 5초 만에 재산세죠. 왜냐? 재산세는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 걷습니다. 이걸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세 나열해서 외우고, 자치구세 나열해서 외우고, 도세 나열해서 외우고, 시군세 나열해서 외우고, 이러면 안 외워져요. 저도 못 외우겠어, 그렇게 외우면.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기출문제 확인만 해보고 특별시세, 광역시세
물어봤는데 재산세 땡, 재산세 땡. 그리고 이거는 워낙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또 행정학 범위가 너무 넓은데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니까 환장하잖아요. 아주 잘 외워지는 요령을 배워봅시다. 자, 일단 지방세는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목적세 2개, 개수가 적으니까 지방교육세, 지역제한 시설세 외우기 편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왼쪽 편이 다 광역자치단체네요. 그 다음에 자치구, 시군, 오른쪽이 다 기초자치단체네요. 목적세는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걷습니다. 그리고 보통세 9개 중에서는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가 나눠서 걷는 방식이 있고, 도랑 시군이 나눠서 걷는 방식이 있고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이러니까 안 외워지는 건데, 공통점. 지방 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 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자, 이거지. 담배 소비세는 헷갈리면 안 돼 있고, 소비취래에서 소비는 지방 소비세, 소비취래는 목적세처럼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자, 공통점 발견했죠?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예요. 재산세는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세 아니면 시군세예요. 자치구세 아니면 시군세. 그러니까 5초 만에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열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걷는 거, 무조건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걷는 거, 이걸 먼저 해두면 얼마나 쉽고, 그 다음도 잘 외워지지만 그것만으로도 풀리는 문제도 수두룩해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시, 광역시랑 자치구 사이에서는 등록면허세를 자치구에서 건단 말이에요. 도랑 시군 사이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도에서 걷죠. 그래서 자등, 도등. 자, 목적세 2개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소비취래 무조건 광역자치단체. 재산세 무조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자등, 도등. 자치구세, 도세. 그러면 4개가 남는데, 4가지는 등록면허세 반대편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자등이니까 나머지 4개는 특별시 광역시세. 도등이니까 나머지 4개는 시군세. 나머지 4개도 이름은 외워야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나머지 4개의 담배소비세가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도 지방소비세랑 헷갈리면 안 되겠고. 자, 아무튼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해도 이렇게 외우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풀리고 기억도 오래 가요. 물론 듣자마자 잘 되는 건 아니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연습하는 만큼 문제가 훨씬 잘 풀리고 휘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나는 연습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외워지고 계속 문제가 안 풀 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은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3번. 국가공무법상 임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도 못 외웁니다. 이런 규정은 수두룩 빽빽해요. 넘어가면 돼요. 실전에서도 모르겠다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운다니까요. 못 외워요. 근데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죠. 임용 결격 사유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기간 3가지 외우고 있죠. 집행 끝나면 5년. 집행유예가 나오면 집행유예 기간 끝나고 2년. 선고유예가 나오면 그 선고유예 기간. 뭐 파면 해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외에 3개. 아무튼 이거는 다 3가지만 외우자 했던 그 내용 그대로고. 3번 공무원 임용은 성적, 시험 성적, 근무 성적, 능력, 실증에 따라 행한다 라고 국가공무법에 있고요. 실적주의 아닙니까? 실적주의. 괜찮네. 실적주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실적주의가 공무원 임용의 원칙이다 계속 배워왔죠. 4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간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 제청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지운 다음에 안심하고 1번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다른 공무원 말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건 5급 이상이에요. 5급 이상. 그리고 6급 이하는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해설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이렇게 임용 결격 기간 가지고 국가직 7급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근데 여기선 직접적으로 선고유예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국가의 7급이거든요. 22년도 국가의 7급이니까 쌍무 6회겠죠? 같은 문제고, 모의고사에는 선고유예,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 또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 4번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 해당 기간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지정할 수 없다, 땡! 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쌍무에서도 역시 이걸 연습시키기 위해 제가 넣어놨었는데 어떤 언어는지 갑자기 안 보이네요. 1번에 있네요. 1번. 다른 부처 공무원 임용 제청할 수 없다, 땡. 그래서 쌍무에서 고위공무원단 문제에다가 이거 꾸준히 나오니까 같이 연습해 주세요. 매칭해 놨는데 올해 또 나온 겁니다. 24번. 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모두 그러면 학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제가 가르쳐주는 학자만 제대로 알면 돼요. 제가 시험에 출제 포인트로 나온다.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그거면 풀리는 문제. 일단 군노는 윌슨 빠돌이다. 자, 쉽게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들 우드로 윌슨이 정치행정 이원론자인 건 모를 수가 없죠. 행정학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드로 윌슨 정치행정 이원론자, 군노는 윌슨 빠돌이. 그러면 이원론자라는 소리죠. 이원론자. 정치행정 다르다. 그리고 코엔, 마치, 올슨까지 해서 쓰레기통 모형. 정책결정 모형의 학자들은 워낙 기출문제 많이 나와서 자동 암기가 되죠. 이거는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코엔, 마치, 올슨, 쓰레기통 모형 자동으로 되고, 쓰레기통 모형 하면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중심건의가 부재한,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나는가? 우연한 계기한 의사결정, 이걸 설명하는 게 쓰레기통 모형이죠. 기출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둘 다. 그리고 이제 마린이랑 데나르트는 시험에서 많이는 활용이 안 돼요. 근데 후기 행태론자 어떻게 외웠죠? 누가 후기 행태론자야? 내 와이프 마린이, 내 왈도, 이스턴, 프레드릭슨, 마린이 내 와이프 마린이 후기 행태론자,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했겠죠. 후기 행태로 하면 1960년대 빈곤 문제 등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회 복지 강조했고, 사회적 형평성 강조했죠. 신행정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데나르트 하면 신공공 서비스론이에요. 데나르트는 시험에서 많이 언급은 안 돼요. 근데 이왕 나온 김에 데나르트는 신공공 서비스론. 정부 역할 방향 잡기, 땡. 봉사하기. 됐습니다. 아무튼 마린이랑 데나르트는 헷갈릴 수 있어도 니은, 리을은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오는 학자들을 저와 함께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공부해 오신 분들에게 쉬운 거죠. 학자 자체에 대해서 허우적거리면 아무리 외워도 역시 또 안 외워지고 문제는 못 풀고요. 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보면서, 기출 문제 보면서 3번의 정치랑 행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한 학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줄에 대한 설명은 군노거든요. 군노. 이런 기출문제로 군노는 활용되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자, 윌슨 빠돌이다. 이렇게 좀 챙겨두세요. 시험 문제 보면서 학자든 뭐든 챙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엉뚱한 거 잔뜩 공부하는데 한 10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행정학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엉뚱한 걸 잔뜩 공부하는 만큼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객관식 행정학 시험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역시 또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코엔, 마치, 올슨. 자, 코엔, 마치, 올슨은 기출문제 지겹게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매우 합리적으로 땡. 이렇게 합리적으로 땡. 마지막 25번 규제 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이제 엄밀히 말하면 생소한 문제이긴 해요. 1번, 3번은 기출문제 있긴 한데 2번, 4번은 기출문제 없다 보니까 기출문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쉬워요. 이름 그대로예요.
자, 규제 등록제는 관리 대상 규제를 등록하시오. 기출문제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등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규제 일몰제는 규제 존속 기간을 두고요. 존속 기간이 지나면 폐지하는 거니까 일몰, 해가 지듯이 규제가 폐지된다예요. 그래서 규제 존속 기간 또는 재검토 기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존속 기간이 지나면 폐지. 그리고 존속 기간 연장하고 싶으면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장하고요. 불필요하면 폐지. 어쨌든 일몰, 해가 지듯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니까 존속 기간을 두는 거죠. 5년 이것도 암기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5년. 그다음에 규제 유예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규제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지. 이게 유예 아닙니까? 규제의 적용을 유예해 준다. 규제의 효력을 중지한다가 규제를 유예해 준다. 일은 그대로라서 이걸 어떻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에 비해 4번. 자, 지금 이제 1번, 3번은 모르면 큰일 나고요. 2번, 4번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4번은 규제 비용 관리제고 규제 총량을 정하고 총량이 무슨 의미지? 규제 건수가 총량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 건수, 개수 총량제예요. 이름 그대로요. 규제 개수 총량제 또는 규제 총량제. 규제 총량 관리제가 되겠습니다. 규제 비용 관리제는 총 비용을 정하고 그 총 비용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용 아니죠. 건수죠, 건수. 건수가 맞나요? 건수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개수, 건수. 그래서 이거는 쉽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그 규제 등록제 그리고 규제 일몰제 두 가지는 기출문제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22문제는 이거는 일일이 다 기존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왔다. 그러니까 이 22문제 중에서 단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우선순위는 뭡니까?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라는 거예요. 행정학, 뭐 생소한 거 나오더라, 신유학 나오더라. 그런 걸 걱정할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먼저 만들어야 이 정도 시험에서 시작 점수가 88점이라고요. 그리고 이걸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행정학 내공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번 시험의 생소한 문제 정도는 거의 다 맞춰요. 뭐 삐끗해서 하나 틀릴 수 있겠지만 96점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왜 이거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96점 이상이 나온다.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여기 있는 것들도 일부는 기출문제 있는 거 소거하고 그리고 처음 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기출문제에 없어서 생소한 문제로 분류를 했을 뿐. 그리고 이제 못 맞추는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100점도 가능. 96점 이상도 많을 것이고 98, 92는 수두룩 빽빽. 그리고 84점 이하는 자 이걸 다 틀렸다고 쳐도 여기서도 한 문제 틀린 거고요. 이거 다 틀린 분들도 거의 없다고요. 여기서 맞췄는데 여기서 더 많이 틀린 거죠. 자, 공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동안 잘못 공부했다. 행정학은 공부했을 수 있으나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풀리는 공부란 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 해설 강의에서 진짜 적은 시간 투자로도 시험 문제가 더 빠르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풀리는 요령들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 기출문제랑 비교해보면서 잡고 제가 가르쳐 드린 것들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이런 시험에서 96, 100이 나오는구나. 뼈저리게 느낀 다음에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동안은 아쉬웠죠. 행정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너무 중구난방이고 어렵기도 하고 추상적이고 범위는 또 무한정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훨씬 쉽게 공부하고 점수도 훨씬 빨리 오르는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드렸으니까요. 꼭 실천해서 자, 다음 시험에서는 당당하게 합격하고 해설 강의 볼 일 없도록 만듭시다. 해설 강의 볼 시간에 합격 후기 쓸 수 있게 만듭시다. 자, 아무튼 시험 치느라 고생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원하는 시험에 앞으로 꼭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